여러분 안녕, 배트입니다. 이번 수업은 언어를 수학으로 편입시켜버린 사나이들 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합니다. 100년 전에는 이상하지 않은 말이었죠. 하지만 20세기 이후 집합론과 기호 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는 사실상 이상한 말입니다. 수학이 하나의 논리 언어로 발전했기 때문이죠. 집합론을 이끈 사람은 칸토어였다면 기호 논리학을 이끈 사람은 수학 좀 하는 논리학자들이었습니다. 논리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됩니다. 아고라 광장은 철학과 논리학의 경연장이었죠. 그리스 시대의 논리학을 집대성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노는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변증론, 궤변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등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는 소크라테스 P, 사람 Q, 죽는다 R에 대하여 P면 Q이고 Q이면 R이므로 P면 R이다가 되죠. 30년 전쟁이 끝날 무렵 태어난 라이프니츠는 유럽 각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를 각기 다른 언어에 있다고 보고 수학적 기호로 만들어진 만국 공용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기호 논리학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참고로 미분 기호만 봐도 뉴턴은 y.로 점 하나 찍어서 나타냈지만 기호의 진심이었던 라이프니츠는 dydx로 나타냈습니다. dydx는 무엇을 무엇으로 미분한다는 주객이 확실한 점과 연산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뉴턴의 기호보다 우수했죠. 예를 들어 dydt 곱하기 dt/dx는 dydx, 합성함수의 미분도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오늘날 라이프니츠의 미분 표현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기호의 힘입니다. 이후 19세기 중반 초등학교 교사였던 조지 불은 언어는 조건 또는 단어의 논리적 조합에 불과함을 알고 이를 기호와 연산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부울대수입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P, 피자를 먹는다. Q, 치킨을 먹는다. 두 조건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P and Q, P or Q, not P and Q, not P or not Q, if P then Q. 네 가지 논리 연결사 and or not, if then의 조합으로 웬만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게 놀랍습니다. 수학자 드모르간과 존 벤이 만든 드모르간의 법칙과 벤 다이어그램은 부울대수의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부울대수는 오늘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후 기호 논리학은 프레게, 버트런드 러셀, 화이트헤드, 폴 코언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20세기 초 현대 수학은 집합론과 기호 논리학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었으며 그 기반 위에 다양한 수학의 빌딩을 올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0세기를 여는 1900년 파리에서 제2회 세계 수학자 대회 ICM이 열립니다. 이 대회에서 현대 수학의 선장으로 불리는 다비드 힐베르트는 20세기가 풀어야 할 23개의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후 100여 년간 수학 연구의 이정표가 됩니다. 참고로 1번 문제는 칸토어의 연속체 가설, 8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리만 가설과 골드바흐의 추측입니다. 이 대회는 지금까지 총 29차례 열린 ICM 중 아직까지 회자되는 가장 유명한 대회입니다. 힐베르트의 23개의 문제가 상징하는 시대정신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수학계와 과학계는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미적분은 해석학으로 진화하여 엄밀해졌으며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위상수학은 기하학의 차원을 바꾸었고 집합론과 기호 논리학으로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그 체계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계에서는 빛과 전기자기를 통합한 맥스웰 방정식과 상대성 이론의 양자역학까지 등장했으니 이제 인류는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파리 ICM의 기조연설에서 힐베르트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거나 답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청중들도 지대정신에 공감한 것이었죠. 이후 힐베르트는 힐베르트 공간론, 공리주의, 수학기초론을 세우고 형식주의에 입각한 수학제국을 야심차게 건설해 나갑니다. 그는 가우스를 필두로 세계 최고 대학의 명성을 이어오던 괴팅겐 대학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힐베르트의 리더십과 형식주의 학풍을 지지하며 괴팅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지성이기도 했죠. 위대한 여성 수학자 에미 네터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단에 서지 못하자 대학은 대중목욕탕이 아니단케? 라고 일침을 날렸으며 히틀러가 유대인 과학자를 핍박하자 공개적으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힐베르트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버트런드 러셀, 쿠르트 게델에 의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고 히틀러 덕에 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괴팅겐과 함께 힐베르트의 명성도 서서히 사라졌죠.
힐베르트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81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그의 묘비문에는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신이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했던 연설문의 헤드카피였습니다. 힐베르트가 23개의 문제를 발표한 이듬해 29살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돌멩이 하나를 툭 던집니다. 이발사 패러독스죠. 세비야의 어느 마을에 이발사가 있었다. 이발사는 입구에 이렇게 붙여놓았다. 셀프 면도를 하는 사람은 면도를 안 해주고 셀프 면도를 안 하는 사람은 면도를 해줍니다. 헐, 그렇다면 이발사의 면도는 누가 해주나요? 셀프 면도를 하면 면도를 안 해줘야 하니 무슨? 셀프 면도를 안 하면 면도를 해줘야 하니 무슨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발사 패러독스의 오리지널 버전은 집합을 소재로 한 러셀의 패러독스입니다. 집합 S를 이와 같이 놓으면 S는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모든 집합 X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S가 S의 원소이면 S는 S의 원소가 될 수 없으므로 못은, S가 S의 원소가 아니면 S는 S의 원소이므로 못은. 러셀에 의해 모든 것들의 집합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러셀의 패러독스는 칸토어가 만들어준 집합론이라는 낙원에 지진을 일으켰으며 수학자들은 집합이 뭐지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칸토어가 만든 집합론을 나이브 집합론이라고 하는데 고등과정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브 집합론에서 집합의 정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정의를 바꾸면 됩니다. 마음 부자, 자식 부자, 뭐 이런 식이죠. 수학자 체르멜로와 프랭켈은 러셀의 패러독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집합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ZFC 공리계의 탄생. 자신들의 이니셜과 선택 공리를 합쳐 이름을 짓고 새로운 집합론을 만들었습니다. ZFC 공리계에서는 모든 것들의 집합은 집합에서 버립니다. 덕분에 러셀의 패러독스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났고 그동안 집합론으로 정의했던 수학의 많은 부분들을 재정립해야 하는 후폭풍이 밀려옵니다. 러셀이 던진 패러독스라는 돌멩이 하나가 수학계 전체에 토네이도를 일으킨 것이죠. 수학은 완전하다고 믿었던 형식주의자 힐베르트의 꿈은 러셀의 패러독스에 의해 그로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힐베르트는 공리체계를 잘 보완하면 수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계약자들을 탄압하면서 석학들의 유럽 탈출 러시가 이어집니다. 미국 뉴저지의 프린스턴 연구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같은 월클 과학자들에게 몇 배의 연봉을 제안하며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한 것이죠. 앨런 튜링이 달리기를 하고 폰 노이만이 맥주를 마시는 풍경. 수학과학 덕후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딱 한 번만 과거로 가게 해준다면 이때의 프린스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프린스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의 백미는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교정을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외향적이고 유쾌한 성격과 달리 수리 논리학자였던 쿠르트 괴델은 침울하고 비관적인 성격이었으며 둘은 27살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절친이 된 것입니다. 괴델 입장에서는 범접하기도 어려운 슈퍼스타 삼촌이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것이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젊은 논리학자의 비범한 세계관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보답하듯 1931년 괴델은 불완전성 정리를 발표합니다. 어떤 공리체계라도 무모순성을 유지하는 한 증명할 수 없는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만큼 수리 논리학에서 불완전성 정리는 역대급 사건이었죠.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손꼽히는 폰 노이만은 이를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불완전성 정리가 발표되면서 수학은 더 이상 완전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만물은 유리수라고 외쳤던 피타고리안이 무리수의 발견으로 몰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형식주의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힐베르트의 묘비문은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괴델은 말년에 극도의 피해망상증에 시달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독살한다고 생각해 부인이 주는 음식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끝내 굶어 죽게 됩니다. 1978년 향년 71세였죠. 인공지능의 아버지 앨런 튜링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발전시켜 현대 컴퓨터 과학의 기초인 튜링 머신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니츠에서 괴델로 이어지는 언어를 수학으로 편입시킨 사나이들의 멋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결론, 수학을 잘하면 언어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